학생 여기서 노점한다고 계속 신고가 들어오잖아. 죄송합니다. 바로 치울게요. 제발 리어커만은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무슨 일이죠? 아니, 너는 대형 건설 그룹 성현의 강태준 총수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닌 지독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사업 확장에 눈이 멀어 유모에게 맡겼던 하나뿐인 딸을 잃어버린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총수가 되었지만 그 권력으로도 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그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회사 앞 복잡한 삼거리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는 한 여대생을 보았습니다. 단속반에게 걸려 잔뜩 움츠린 그 아이의 얼굴은 잃어버린 딸의 이목구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이 아닌 딸이 남긴 마지막 핏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길 위에서 시작된 이 기막힌 만남이 40년 비극의 종지부를 찍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준 총수의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굽어보는 최고층 사무실, 그의 주변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40회 전 멈춰 있었습니다. 외동딸 민서가 5살 때 사업 확장에 몰두하던 사이 유모에게 맡겼다가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는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다 가졌지만 딸을 찾는 데는 실패했어요. 죄책감은 그의 일상 속에 깊게 박힌 균열이었습니다. 그날도 총수는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은 겨울의 스산한 풍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회사 앞 복잡한 삼거리가 보였습니다. 삼거리 모퉁이에서 작은 붕어빵 노점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대생이 추위에 움츠린 채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 단속반 차량이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대생은 당황한 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는 붕어빵 판을 수습하려 했지만 단속반원들은 이미 노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총수는 습관처럼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는 여대생이 고개를 들었을 때 총수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죽은 아내와 잃어버린 딸 민서의 이목구비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그리움에 사무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차를 세워. 비서는 놀랐습니다. 총수는 교통정체가 심한 삼거리 한가운데서 차를 세우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차를 갓길에 붙였습니다. 총수는 외투를 챙겨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비서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랐습니다. 단속 반원들은 총수의 차림새와 압도적인 분위기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총수는 여대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 선 여대생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단속 반원이 대답했습니다. 불법 노점 단속 중입니다. 총수는 단속반 책임자에게 다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노점은 그 자리에서 잠시 철수되었지만 벌금이나 압류 같은 불상사는 면했습니다.
총수는 여대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욱 낯익고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린 딸의 성인이 된 모습이 이러했을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총수는 단속반을 물린 후 여대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젖은 붕어빵 장비를 정리하며 여전히 움츠린 상태였습니다. 총수는 지갑을 열어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여대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쉽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자존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총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이 아이를 돕는 것은 그저 일회성 자선일 뿐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우연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곁에 두고 계속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잃어버린 딸의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혹은 그보다 더 깊은 인연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총수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여대생의 손에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성현그룹 총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대생은 그 명함을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회사에서 간단한 잔심부름이라도 맡아줄 수 있겠어요? 알바 자리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대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심과 더불어 간절함이 교차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가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총수는 다시 한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여대생은 망설이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수는 안도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붙잡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후 여대생은 회사 비서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희였습니다. 총수는 비서팀의 서희에게 커피 심부름, 간식 준비 등의 잔심부름을 맡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총수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를 매일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총수에게는 그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는 단서였습니다. 총수 사무실 복도에서 서희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총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을 찾듯 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매 순간 그리움과 의욕으로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곁에 두기로 대면 전 결심을 한 순간부터 그의 일상은 완전히 균형을 잃었습니다. 서희가 회사에 들어온 후 총수의 일상은 관찰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서희는 커피를 타거나 간식을 나르며 자주 총수 사무실에 들락거렸습니다. 총수는 서희에게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배려였지만 사실은 딸의 행적을 쫓는 집요한 신문이었습니다. 숨김과 거짓말의 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잠시 쉬고 있어요. 휴학이라니. 사정이 있었겠군요. 서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총수는 서희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요. 이런, 안타깝군요.
총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딸이 겪었을지도 모르는 고난이 서희에게 겹쳐 보였습니다. 총수는 더 깊은 사정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휴학을 한 건가요? 빚이 많은 모양이군요. 네. 병원비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갚으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서희의 말에 총수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서희가 겪은 고통이 자신이 딸에게 주지 못한 보호의 대가인 것만 같았습니다. 총수는 조심스럽게 가족 관계를 물었습니다. 친척들은 없나요? 좀 도와줄 만한. 어머니는 고하셨어요. 저를 낳고 혼자 저를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서희의 담담한 대답에 총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딸 민서의 모든 행적이 고아에서 시작되어 홀로 아이를 키우다 결국 암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는 비극적인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쪽 친척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나요? 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 쪽과는 연이 끊긴 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이 대화는 서희가 총수의 잃어버린 딸 민서의 딸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총수는 그 자리에서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딸 민서는 유모에게 맡겨졌을 당시 5살이었고 이후 민서가 자라 서희의 아버지를 만났을 것입니다. 총수는 자신이 이 아이의 외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진실에 직면했습니다. 총수는 감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는 서희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회장이었지만 속으로는 40년 전 잃어버린 딸의 행적을 집요하게 캐내고 있었습니다. 서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도와주는 귀인의 호의로 보였지만 총수는 이미 이 만남의 진정한 목적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총수의 의욕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서희를 관찰하며 잃어버린 딸 민서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얼굴이 닮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핏줄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서희가 총수에게 간식을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희는 자신도 모르게 새끼손가락을 살짝 접어 물건을 건넸습니다. 총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희의 새끼손가락은 다른 손가락과는 다르게 끝마디가 약간 휘어져 있었습니다. 총수는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딸 민서 역시 유전적으로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유모가 항상 딸의 손을 펴주려 했지만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 독특한 유전적 특징은 총수 가문의 희귀한 표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비서팀이 서희의 인적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신체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총수는 그 서류를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양쪽 귀의 크기가 미세하게 다름짝기라는 메모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총수는 서류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솟았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딸 민서도 태어날 때부터 양쪽 귀의 크기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이는 서희의 어머니가 민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얼굴이 닮은 것은 우연일 수 있었지만
새끼손가락과 짝기라는 두 가지 희귀한 유전적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총수는 비로소 자신이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딸의 딸, 손녀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의 첫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죄책감과 엄청난 충격이 그를 덮쳤습니다. 잃어버린 딸 민서는 분명 이 아이를 낳고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총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희에게 알리지 않고 그녀의 DNA 샘플을 비밀리에 채취했습니다. 서희가 사용하던 머그잔이나 칫솔 같은 사소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외부 기관의 친자 확인 검사를 극비리에 의뢰했습니다. 회장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잃어버린 딸과 지금 눈앞에 있는 손녀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확신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가 총수의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총수는 그 봉투를 쥐고 한참 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려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를 개봉하는 그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수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서희는 총수의 잃어버린 딸 민서의 친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서희는 총수의 손녀가 맞았습니다. 총수는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충격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내 손녀가 맞다. 라는 기쁨과 내 딸이 홀로 아이를 낳고 고아처럼 살다 죽었다는 엄청난 비극이 동시에 덮쳤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의 마지막 흔적이 눈앞에 붕어빵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서야, 내 딸, 내 손녀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다니. 총수는 서류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만금을 가진 재벌 총수였지만 죄책감과 후회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서희가 어머니는 고하셨고 병원비 때문에 휴학했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들이 잔인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널 찾았더라면. 그는 그동안 서희가 겪었을 고난, 어머니를 잃은 슬픔, 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며 버텨야 했던 고독을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은 40년 전 그가 사업에 눈이 멀어 딸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총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자에서 맥없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쿵! 검사 결과 서류를 쥔 채 그는 거대한 사무실 카펫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평생의 숙제이자 비극이었던 잃어버린 핏줄의 진실이 결국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비서팀이 비상벨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총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총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 상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총수는 서희의 행방부터 물었습니다. 서희는, 그 아이는 어디에 있나? 비서는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는 걸 보고
너무 놀라 회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주었습니다. 총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병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왜 쓰러졌는지 아느냐?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총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과로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총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작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희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와 서희의 어머니 잃어버린 딸 민서의 사망 진단서 및 고아원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너도 이제 알아야 한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들은 서희가 총수의 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서희는 내 누나 민서가 남긴 아이다. 민서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과 함께 내게 남겨진 유일한 핏줄이다. 총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딸의 비극적인 삶을 아들에게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사업에 눈이 멀어 민서를 잃었고 그 결과 민서는 홀로 아이를 낳고 힘들게 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서희의 고된 삶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 대면이자 비극의 공유였습니다. 그는 총수의 슬픔을 이해했습니다. 그 역시 누나 민서에 대한 아련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손녀를 고통 속에 두지 않을 것이다. 내 누나에게 진 빚을 내가 이 아이에게 갚아야 한다. 총수는 아들에게 서희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서희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서희가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책감과 슬픔을 이해하며 기꺼이 그 짐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서희에게 진실을 전하는 것은 이제 아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총수의 아들은 서희를 조용히 만났습니다. 총수는 아직 병원에 있었기에 아들이 서희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희는 병원 앞 카페에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긴 침묵 끝에 서희에게 40년 전의 비극과 최근의 진실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총수의 아들이자 서희의 어머니였던 민서의 작은 아버지라는 사실부터 밝혔습니다. 서희 씨 어머니, 민서 누나는 저희 아버지의 잃어버린 딸이었습니다. 서희는 충격으로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낳고 힘들게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끝내 아버지 쪽 친척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총수가 오랫동안 민서를 찾았지만 결국 실패했으며 서희가 회사에 들어와 유전적 특징과 사연을 듣고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서희가 강 총수의 친손녀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희는 서류를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재벌 총수의 손녀이자 버려진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그 가문의 딸이었다는 엄청난 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분이 할아버지의 딸이었다고요? 서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총수가 서희의 병원비를 비롯한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그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 모든 것이 과거 총수의 죄책감에 대한 정의 실현이자 속죄임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서희 씨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해 평생 속죄하고 싶어 하십니다. 서희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고아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핏줄을 찾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이후 총수는 모든 가족과 비서팀 앞에서 서희를 공식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서희가 자신의 친손녀임을 선언하고 그녀가 그룹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서희는 더 이상 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던 가난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당한 핏줄을 되찾은 총수 가문의 소중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인생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총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모든 학비를 해결하고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그녀의 등록금과 생활비는 총수가 마련한 별도의 신탁 기금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갚았고 더 이상 붕어빵을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밝고 총명한 여대생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서희는 이제 총수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총수는 서희에게 잃어버린 딸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과 보살핌을 모두 쏟았습니다. 그는 서희가 좋아하는 음식, 즐겨 찾는 장소, 그녀가 가진 꿈과 희망을 나누며 잃어버린 세월을 메우려 했습니다. 서희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총수의 진심 어린 애정과 보살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제라도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서희의 그 말 한마디가 총수의 평생의 죄책감을 씻어주었습니다. 총수의 아들 역시 서희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는 서희가 회사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녀에게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총수 가문은 비극을 딛고 사랑과 용서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어느 봄날 총수는 서희와 함께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는 창가에 앉아 총수는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의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휘어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에게 그 휜 손가락은 비극의 증거가 아닌 운명적인 재회와 치유의 증표였습니다. 이제야 내 삶에 평화가 찾아왔구나. 총수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희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암으로 고통받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지키려 노력했을 것임을 알았기에 할아버지와의 새로운 삶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는 총수의 삶에 드리워졌던 어둠을 걷어내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길거리 붕어빵 노점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만남은 결국 두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선사했습니다.